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등 99명이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도 총출동합니다. 앞서 어제 열린 추모식에는 보수정당의 인사로는 처음으로 유족회 초청을 받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저녁 전야제를 포함해서 올해 5.18 기념 행사들에서는 41년 전 광주의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미얀마를 지지하는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고 있는 국민통합정부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킨 5.18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7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는 5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2차례나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의 치매 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 백신 2천만 회분을 다음 달 말까지 해외로 보낼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면서 이익을 위해 백신을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라와 백신을 공유할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부산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 속도계에 이상이 생겨서 착륙을 앞두고 공항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의 요청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건데 다행히 여객기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LG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9회에 나온 강민호 선수의 역전 적시타에 힘입어서 3대1로 승리하면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산이 4차례나 변하고 1년이 더 지났지만 그날의 함성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고 광주 시민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피 흘려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로 살아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에서 열리는 기념식은 우리들의 5월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41년 전 광주의 아픔에 대한 사과와 위로, 용서를 바탕으로 5.18 정신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메시지가 담길 예정입니다. 네, 1980년 광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의 미얀마와 또 연결이 되죠. 어제 2년 만에 열린 시민주도의 전야제를 포함해서 올해 5.18 기념 행사들에서는 미얀마와 함께하고 지지하겠다는 마음들이 더 모이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40주년 전야제를 건너뛰고 열린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전야제. 여전한 코로나 사태로 참석자는 99명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펜스 너머로라도 현장에서 전야제를 지켜보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서서 계엄군을 물리치고 광주를 지킵시다. 공연은 1980년 5월을 소환했습니다. 정권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은 당시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되새기며 미얀마와 홍콩에서 재현되고 있는 광주 사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5.18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뮤지컬 레미제라블 프랑스 오리지널 팀은 너는 듣고 있는가를 불러 자유와 평등, 박애 정신을 전했습니다. 전야제는 행사장 안팎에 모인 모두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열린 추모제에는 유족회의 초청을 받은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유족들은 두 의원이 5월 단체의 공법단체 승격을 돕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수 정당 인사가 추모제에 초청받은 건 처음입니다. 정부가 여는 41주년 기념식은 오늘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됩니다. 보훈처는 진정한 사과와 용서, 위로를 통해 5.18 정신을 확장 발전시켜 통합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100일 넘게 미얀마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군부의 폭력적이고 잔혹한 탄압과 이에 맞서 목숨을 걸고 벌이는 투쟁의 모습은 41년 전 광주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외교부 차관은 광주 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41주년을 맞아 미얀마에서 날아온 메시지를 정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위로 하얀 종이가 흩뿌려집니다. 군부가 무너지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로 103일째인 미얀마 반군부 시위는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41년 전 5월의 광주에서처럼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을 하루 앞둔 어제 미얀마에서 영상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I'm really delighted to have a chance to give this message to honor and commemorate the 41st anniversary of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모저우 차관은 앞서 피 흘려 민주주의를 지켰던 5.18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I salute and pay tribute to those who sacrificed their lives in the movement. Eventually, however, South Korea became a democratic nation. 특히 미얀마의 오늘이 41년 전 광주와 닮았다며 지지와 연대를 계속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 believe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the parliament, and most important of all, the people of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support our people's movement for democracy.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We will never give up until we achieve our goal. Our goal is the same with that of Gwangju people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which is democracy, human rights, and freedoms that we deserve. JTBC 정용환입니다. 10년 가까이 김명국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던 탈북자 정명훈 씨는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5.18 당시 북한군의 광주 침투설은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세력은 정 씨가 누군가의 압박에 못 이겨서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더 이상 돈벌이를 위해 자신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2006년 탈북한 김명국은 5.18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2013년엔 한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김명국은 8년 만에 광주에 간 적 없다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이렇게 유사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줄 몰랐어요. 북한군 개입설은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에도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등 일부 세력은 JTBC와 5.18 진상위가 김명국을 압박해서 말을 뒤집게 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난 누가 강요를 해서 이 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강요에 의해서 무슨 그런 일을 할 그런 너절한 사람은 아니에요. 더 이상 자신을 이용하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지금 서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좀 내 때문에 고생하잖아 지금. 그 뭐 이용해 먹지 말게끔 해야지 그 자들이. 자기 돈벌이 하는데 왜 나를 자꾸 파는 거 하는 게. 김 씨는 최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인터뷰 경위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18번이나 썼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은 정명훈 씨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문건으로도 확인됩니다. JTBC가 5.18 당시 북한의 상황이 담긴 비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필름을 판독기에 대면 글자가 나타납니다. 북한이 공산권 국가들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담겨 있습니다. 5.18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1980년 9월 9일 북한의 건국절에 해당하는 구구절 행사를 기념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동독대사관에서 5.18 기록물을 상영을 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자기네들이 직접 어떤 기록물을 입수를 해가지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활용했다는 거죠. 북한이 우방 대사들에게 12분짜리 5.18 영상을 보여줬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상이었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해서 수집한 자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의 군사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선전의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사태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 남한보다 북한이 우위에 있다는 체제 선전의 도구로 5.18이 이용된 겁니다. 문건에 드러난 외교적 상황도 중요합니다. 동독뿐만 아니라 구소련도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극단적인 반대를 했었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군 수백 명을 광주에 보내는 건 사실상 전쟁 선포인데 41년째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7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85명 적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은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백신을 2차례나 맞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접종센터의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에 있는 접종센터입니다. 80대 A씨가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상 반응이 있는지 지켜보고 약 20분 뒤 센터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어 백신 맞은 걸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걸러내지 못했고 A씨는 백신을 또 맞았습니다. 한번 입력이 돼 있는데 또 맞으러 와서 재차 인정을 하려니까 이미 맞은 사람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는 매일 바뀌는 행정요원에게 사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대상자인지만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가 됐는지를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버린 거죠. A씨는 현재 폐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백신 이상 반응 때문인지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강원 춘천에서도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다음 날 또 백신을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접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백신을 중복해서 맞거나 접종 시기가 아닌데 잘못 빨리 맞은 사례는 13건이나 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까지 2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약속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 분량과는 별개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을 추가로 풀겠다는 겁니다. 보다 빠르게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청신호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백신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And by the end of June, when we will have taken delivery of enough of such vaccines to protect everyone in the United States will share at least 20 million of those doses, that extra supply with other countries.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And today, I'm announcing they will also share U.S. authorized vaccine doses of Pfizer and Moderna and Johnson & Johnson as they become available with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미국이 6월 말까지 전 세계에 줄 백신은 총 8천만 회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00만 회분을 기부한 러시아나 중국보다 훨씬 더 많다고 강조합니다. Just as in World War II, America was the arsenal of democracy in the battle against COVID-19 pandemic, our nation is going to be the arsenal of vaccines for the rest of the world. 2천만 회분의 백신이 어느 나라로 얼마나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미국의 공급 계획이 일단 우리 입장에선 청신호란 분석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에서 백신을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갚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에 과연 얼마나 많은 백신이 공급될지, 그래서 나흘 뒤 이곳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에 갈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는 잘못된 주장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괌에 갈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면 못 간다는 주장에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당국의 승인이 나온 백신이 아니라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차별이 없도록 정부가 괌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 갈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 간다.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앞으로 접종 백신 종류에 따른 차별이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괌에 갈 수 있습니다. 단 출발하기 전 3일 안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가격리 면제는 안 됩니다. 괌 정부 관광청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승인한 백신을 맞은 사람은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이 해당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괌에 간다면 열흘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6일째 되는 날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바로 격리가 풀립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격리가 면제되는 백신에 아스트라제네카도 포함되도록 괌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국가끼리 서로 인증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범위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국가별 현황을 확인하고 또 국가별로 협의를 지금 외교부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증을 하는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물론 중국의 시노팜, 인도의 세럼 백신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지난 일요일 부산을 출발해서 제주로 가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에서 속도계에 이상이 생겨서 사고에 대비해서 구조대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속도계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속도계를 활용해서 착륙은 무사히 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1시쯤 티웨이 항공 TW943편이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승객 150여 명을 태우고 제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착륙 10분 전 이 여객기에 대한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기장석과 부기장석의 속도계 표시가 서로 달라 여객기의 속도를 신뢰할 수 없으니 사고에 대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항소방대가 출동 대비하는 한편 제주소방서에서 소방차량 넉 대와 소방대원 13명이 제주공항으로 출동해 대기했습니다. 항공사는 기장석과 부기장석, 가운데 있는 보조 속도계 중 기장석의 속도계만 다르게 표시되자 기장석 속도계가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속도계를 활용해 착륙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여객기는 무사히 착륙했고 승객들도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여객기의 유속 측정 장비에 이상이 생겨 속도계 표시가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도착 후 부품을 교체하고 점검해 운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티웨이 측은 설명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뒤늦게 당정의 논의에 들어갔고요.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데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한몫을 하고 있고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테슬라 CEO 머스크인데요. SNS 댓글로 비트코인 가격을 내렸다, 다시 올렸다 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 누리꾼이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 나머지를 처분한 것을 알게 될 경우 자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에 대한 증오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머스크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1시간 만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이란 의미의 인디드, 6철자로 된 한 단어만 썼지만 충격파는 컸습니다.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디스크에선 비트코인이 한때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거래소 비썸에서는 1비트코인이 5,100만 원을 밑돌기도 했는데 하루 저가 기준으론 올해 3월 1일 이후 처음입니다. 머스크의 댓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9시간 만에 다시 트위터 댓글을 달았고 시장은 반대로 요동쳤습니다. 비트코인 급락에 불만을 제기한 누리꾼 글에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는 해명 댓글을 단 겁니다. 곧바로 비트코인 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가상화폐 시장. 그렇지 않아도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을 더욱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백신 일부 물량을 우리 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사의 얀센 백신 13,000명분가량으로 주한미군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여유분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는 9월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체 학생의 등교 수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학교 방역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국 시도교육청 그리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신청을 심사한 결과 복당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중앙당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홍 의원의 복당 문제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인데 최종 복당 여부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연례 회의는 다보스 포럼이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8월에 싱가포르에서 여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것도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고 내년 상반기쯤으로 회의 날짜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카드사들 대부분이 앞서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실적이 나아졌는데요. 적게는 16%대부터 많게는 72%대까지 두 자릿수 비율로 단기 순이익이 들었습니다. 백화점 등에서의 소비 심리가 개선된 점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가 4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늘어나는 정도가 170만 명, 1년 전과 비교하면 250만 명이 늘었습니다. 주가가 뛰었던 지난 1월에 소액주주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우리 교민 2명이 숨졌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소속의 40대 남성 직원들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인도 교민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월 말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지금까지 373만 3,800여 명이 1차 접종을 했는데 80세 이상이 112만 4,2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80세 이상 인구의 50% 수준입니다. 어제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레미콘 트럭이 내리막길을 따라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세차를 하던 도중 트럭이 움직였는데 인근 건물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저새와 노랑부리 백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충남 서천의 노루섬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알을 낳고 또 나뭇가지를 물고 이동하는 게 포착이 되면서 확인이 된 100여 마리보다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누구나 영상을 만들어서 5.18을 기억하고 함께 공감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5.18 3분 영화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데요. 본선 경쟁작들을 오늘부터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39편이 무료로 상영이 됩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씨가 이번에는 5억 원을 소외계층에 내놨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과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희귀질환 아동지원단체 등에 전달을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주재하는 오늘 국무회의는 5.18 기념식이 진행되는 광주에서 열립니다. 김 총리는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할 예정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현황과 관련한 첫 일정을 오늘 갖는데요. 주택 공급 기관장들과 만납니다. 지난 2월에 나온 공급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또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해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은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항소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흐리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6월 초순에 해당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술값을 두고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업주의 이름과 나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데 대해선 초동 수사 과정이 부실했는지 경찰이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주점 주인의 얼굴과 나이가 공개됐습니다. 34살 허민우입니다. 인천경찰청은 경찰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민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신상 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8만 원 덜 냈다는 이유로 A씨와 다투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철마산 중턱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허 씨는 A씨가 주점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 등을 찾으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흔적을 숨기고 시신을 버리는 데 사용하려고 락스와 대형 쓰레기 봉투를 산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턱뼈 관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A씨가 사망 당일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는데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논란과 관련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판교 알파돔시티 6-1블록 복합시설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60여 명과 펌프차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40분 만인 밤 11시 50분쯤 초기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파돔시티 6-1블록은 카카오 판교 오피스를 비롯한 카카오 주요 계열사가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최근 잇단 폭력 사고로 무리를 일으킨 경남 하동의 기숙형 학원 훈장 A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이 서당에서는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선배들의 상습 폭행이 벌어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 구속은 서당 전수조사에 따른 첫 결과로 A씨는 수차례 서당 학생들을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평택 월곶동 자택에서 남편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일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에 남편이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남편이 쓰러져 의식이 없자 경찰과 소방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서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국 해병대
프랑스 육군이 함께 참여한 연합훈련이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됐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치누크 수송 헬기가 착륙합니다. 헬기에서 내린 장병들은 줄을 지어 이동합니다. 지난 15일 일본 방위성은 규슈 지역 기리시마 훈련장에서 진행되던 일본과 미국, 프랑스 3개국 연합훈련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3개국에서 병력 22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연합훈련은 낙도 상륙 훈련과 시가지 모의 전투 훈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일본 내에서 미국과 프랑스, 일본이 함께 본격적인 실기동 훈련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앞으로도 3국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상대국을 상정한 훈련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사실상 중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방위에 중점을 둔 훈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차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島しょ防衛に必要な自衛隊の戦術技量の維持、強化を図る貴重な機会となったとともに、本訓練を通じまして、島しょ部を含む我が国の領土、領海、領空を守り抜く姿勢を内外に示すことができた、このように考えてございます。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온 연합훈련에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도 주목됩니다. 프랑스는 이번 훈련을 먼저 제안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 연합훈련에 참가한 프랑스 육군 중령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part of the Pacific nation. It is obviously very important for us because we need to be side by side with people who are sharing this part of the world. 같은 기간 동중국해에서도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프랑스, 호주 해군이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호위함 4척과 수송함 1척, 미사일정 2척 등 함정 11척이 동원됐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합훈련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훈련에 참가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을 최우선 순위로 이렇게 산정한 다음에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 혼자 힘이 아닌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 수도 제한되어 있고 역량도 제한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중국 문제에도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프랑스의 입장을 보면은 프랑스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하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낸 거라고 봐야겠죠. 앞으로도 8월에 영국 항공모함이 동중국해에 파견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대중국 포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그런 과정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 국가들까지 대중국 포위망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압박으로 느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강화를 차단하려고 시도했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또 미국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시진핑 정부의 노력이 무산되고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서 대중국 포위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년에 시진핑 3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자국의 동맹 네트워크 또는 파트너 국가들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강화 전략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망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이나 경험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난 20년간 한미동맹 발전과 한중 협력 강화,
하는 그 과정을 겪어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기본 원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또 인권 존중이라는 측면과 한미 전략 동맹이라는 우리가 맺어놓은 동맹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요.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에 한국이 직접이나 또는 선두에 서서 참여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편에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접근이 가장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영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와 독일, 네덜란드의 군함도 인도태평양 해역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일본과 연합훈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과거 유럽은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중시해 동아시아 안보 문제와 거리를 뒀지만 최근 들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 일본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향한 이스라엘 군의 공습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하 터널도 공격 대상이 됐는데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이 사태는 급증하고 있는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우려가 특히나 더 큽니다. 사망자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60명가량이 된다고 그러죠? 네, 이스라엘군은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에도 정밀 유도무기 110발을 투하해서 하마스 지하 터널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너뜨린 하마스의 지하 터널은 모두 100km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하마스는 지하 터널을 공습대 대피 장소 혹은 무기 저장이나 운반용으로 이용합니다. 또 폭격 과정에서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슬라믹 지하드의 북부사령관 후삼 아부 하비드가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마스는 이날 190발의 이상의 로켓 폭탄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폭격을 계속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 텔아비브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어린이 58명을 포함해서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사망자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무력 충돌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미국 우방국인 미국의 반대로 정전 반대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격 지시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오늘 5.18 기념일을 맞아서 미얀마 상황을 그때 눈으로 다시금 보게 됩니다. 미얀마 군부 인사들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 제재를 했네요. 네,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등 군부 세력 16명의 고위 관리와 가족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국가행정위원회 소속의 4명과 강요 7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캐나다와 영국도 같은 내용의 제재를 발표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폭력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정치와 재정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감시단체에 따르면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현재까지 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뉴욕주에서도 마스크 규제를 완화하는 데 동참을 했네요. 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현지 시간 17일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뉴욕 주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혹은 병원과 학교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 취소됐던 세계 최대 마라톤 대회인 뉴욕 마라톤 대회가 오늘 11월에 열립니다. 다음 달에는 트라이베카 영화제가 뉴욕에서 대면 행사로 개최가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46% 이상이 최소한 차례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인 오늘 여야 정치권이 광주에 집결을 하는데요.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호남 지역에서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빨라지고 있는 이들의 행보 황예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걸음은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전북도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뒤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인 이세준 열사 추모식도 찾았습니다. 오늘은 광주로 이동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 일정에 맞춰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호남을 훑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어제 5.18 전야제에 참석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5.18 정신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었다는 글을 올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지난 주말 광주에 머물며 5.18 묘역을 찾아 묘비를 닫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는 호남을 떠나 경기 김포의 지역 현안을 챙겼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혼잡률이 300%에 이른다는 김포와 서울을 잇는 김포 골드라인 전철을 직접 탄 겁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장에서 갑자기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에 인색할 필요가 있냐며 시간이 가면 더 혼잡해진다고 해결을 촉구한 겁니다.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경선 연기 주장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경선 연기론을 아직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당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등 후보부터 대부분의 후보가 건의하면 당에서 경선 룰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18 정신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적절한 시점에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겠다고 최근 측근에 전한 것으로 파악도 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적절한 시점에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할 걸로 안다. 한 측근이 JTBC에 전한 윤 전 총장의 생각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주말 사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거나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국민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5.18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란 등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내놨습니다. 총장 사퇴 이후 자맹은 이어가고 있지만 5.18에 맞춰 침묵은 잠시 깬 겁니다. 특히 5.18 정신을 통해 헌법 정신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평소 자신의 국가관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치적 메시지란 평가가 나옵니다.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를 대비하면서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자들이 앞다퉈 윤 전 총장과 인연을 과시하자 윤 전 총장을 영입하면 정권 교체는 끝난다고 생각하면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한 사람한테만 매이서는 안 된다. 최재형 감사원장 그런 사람도 같이 해야 되지. 한 사람이면 되겠어요. 경쟁의 판이 깔려야 된다. 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바로 윤 전 총장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재보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움직임이 청년층에 대해서인데 직접 만나는 자리가 어제 또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20대들의 이런 생각들이 전해졌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이 청년들을 초대해 20대가 등을 돌린 이유를 물었습니다. 20대 청년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이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20대는 정말 곧바로 가시방석을 깔았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면서 또래의 분위기를 전한 겁니다. 비리가 생기면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의 현금성 공약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고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간담회에는 20대 청년 8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20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상황. 다만 참석자들은 백신 접종 시기에서부터 일자리와 군 복무 문제, 그리고 주거복지에 이르기까지 20대의 관심사를 폭넓게 전했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마친 1991년생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가장 와닿았고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요. 민심을 받아들여야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민주당은 청년들이 특히 주거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관련 정책을 논의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오늘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는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여야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광주에 집결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유족회 등이 주최한 추모제에 국민의힘 정문천, 성일종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수 야당 소속의 의원으로는 처음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고요. 오늘 기념식에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참석을 합니다. 이제 5.18 정신이 진영과 지역의 벽을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그 41주년 5.18 기념식의 주제가 우리들의 5월이거든요. 네. 41년 전 강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던 우리 국민 모두의 5월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 야당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호를 열은 유족회의 그런 모습들이 한 단계 더 성숙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바탕 안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마다, 불과 2년 전이죠. 네. 2년 전에 사실 지금 이 보수 정파 일각에서는 5.18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잠재우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5.18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또 반성을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5.18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개정에 앞장섰던 그런 야당의 진정성을 아마 유족들이 그 높이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진정성이 바탕이 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도 항상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5.18을 맞아서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광주와 호남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5.18 정신, 또 여권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5.18 정신을 토대로 해서 호남 네. 민심을 사로잡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강주가 소위 말하는 진보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상징성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호남에서의 정치적 상징성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크게,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잣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실질적으로 2002년 이 노무현 당시 후보가 강주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노풍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호남이 보여줬던 전략적 선택, 소위 말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던 그 호남의 그 슬기로운 정치적 지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권의 주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경쟁이 뜨겁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누구나 특정 한 명이 이 소위 말해서 호남의 민심을 대세를 장악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5.18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같은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본격적인 그 대선 등판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몸풀기, 워밍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5.18이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민주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목을 패싱하고 차기 대선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냈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차기 대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의지를, 그러니까 지금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언급했습니다. 네.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을 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단 세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 지금 그 제3지대 중도판 키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전임 정권과 현 정권을 다 중용되겠던 인물이고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대선에 도전한다고 한다면 제3지대 중도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거죠.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제 관료로서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경제 민주화를 상당히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상당한 좀 뭐랄까요, 경고의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닐까.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상당히 러브콜을 보내는데 윤 총장은 정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아무런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 말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일종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적극적인 오히려 더 큰 이 뭐랄까요, 러브콜을 보내겠다는 의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만일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권 가도에 나서게 된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그 당권에 있어서 도전하는 데 있어도 초선을 중심으로 한 젊은 주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 지지를 보내는 모습 자체는 이 중도의 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제1야당의 플랫폼까지 활용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일종의 공간, 역할을 크게 하겠다는 그러한 아마 이 정치적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어제 20대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상당한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지지가 상당히 싸늘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메시지가 말이죠. 돈을 준다고 해서 표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아마 주목이 되던데요. 결국 그 해법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내세운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네. 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렇다면 기회 균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 아빠 찬스를 비롯한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결과의 정의라는 부분에서는 뭔가 과정상의 공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척결은 내 편이라고 해서 감싸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만 잘 지켜도 저는 20대의 표심을 잡아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와 나머지 다른 후보들, 주자들 사이에 이견이 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선 룰 그 자체는 소위 말해서 주자 간의 그 유불리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아마 계산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지금 경선 룰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주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룰에 대한 이 지금 이 원칙적인 태도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룰이 결국은 앞으로 대선의 승리,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정권의 재창출에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는 냉철한 판단이 저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는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5.18 가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사람들도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를 돌려보며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1980년 5월의 광주는 올해도 영화로 되살아났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원이었던 최근은 그날의 광주를 잊지 못합니다. 김병자, 빨리 좀 킵 좀 해봐. 너 조금 애를 못 찾잖아.
넌 양심 좀 없냐? 사람을 죽여놓고. 지울 수 없는 기억, 그 고통 속에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성하지 않는 책임자들을 찾아 나섰지만 그 사람들은 40년 넘는 세월이 지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는 역사가 다 평가해 줄 거야. 그게 다 각하 망신 주려고 하는 기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1991년 부활의 노래를 만들었던 이정국 감독은 30년이 지나 이번엔 가해자의 시선으로 5.18을 바라봤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가해자가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행위를 좀 제가 영화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화는 아직도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5.18의 진짜 가해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프게 묻습니다. 1980년 광주는 1976년 지구 반대편인 아르헨티나 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이어져 있습니다. 빛 고울 광주와 좋은 공기라는 뜻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두 도시의 이름을 하나씩 따 만든 영화의 제목은 비슷한 시기 군부 독재로부터 국가 폭력을 겪었던 두 도시의 거울 같은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영화는 말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2020-2021 시즌 챔피언 결정전 MVP 김한별이 부산 BNK로 트레이드됐습니다. 김한별의 원소속팀인 용인 삼성생명은 BNK, 부천 하나원큐와 삼각 트레이드를 단행하고 김한별을 BNK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대신 하나원큐에 있던 강유미와 BNK의 올해 신인 1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하나원큐의 2021년과 2022년 1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됐습니다. 2009-2010 시즌부터 삼성생명에서만 뛰었던 김한별은 올해 챔피언 결정전에서 삼성생명을 우승으로 이끌고 최우수 선수에 뽑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등 99명이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도 총출동합니다. 앞서 어제 열린 추모식에는 보수정당의 인사로는 처음으로 유족회 초청을 받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시민주도의 전야제를 포함해서 올해 5.18 기념 행사들에서는 광주의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미얀마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하는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맞서고 있는 국민통합정부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킨 5.18 정신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7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는 5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2차례나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종센터의 치매 환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 백신 2천만 회분을 다음 달 말까지 해외로 보낼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면서 이익을 위해 백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로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